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동의 속성을 분석하면 자연의 한 부분이며 생물이기도 한 존재이기에 지니는 충동이 있고, 인간은 그렇죠.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물이죠. 생물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문명 속에서 생성된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문명을 지니고 있죠. 사회의 특징이 문명이라 볼 수 있죠. 발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사회는. 이러한 부분을 논하기 전에 우선 충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에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간직되어 있으니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지의 한 형태겠죠. 마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지들이 관찰되는데, 그렇죠. 자기 마음 살펴보면 되겠죠. 확인이 가능하죠. 물체만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다양한 형태를 지닌 의지들은 통합된 의지인 나를 통해 제어받습니다. 그래요. 여러 형태의 의지가 있는데 제어를 받고 있죠.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이유로 의지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행위는 통합된 형태로서의 의지와 특정한 형태를 지닌 의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느 정도 합리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정한 형태를 지닌 의지가 지나치게 강해져 통합된 의지인 나가 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특정한 형태를 지닌 의지를 실현하는 데 함몰되면 행위의 합리성을 괴로하게 됩니다. 그래요. 특정한 의지에 함몰되면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즉 특정한 형태를 지닌 의지가 강해져 통합된 의지인 나의 제어에서 벗어난 상태를 충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충동의 다양한 형태들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취하고 배설하고, 그렇죠. 그런 충동이 있죠. 섭취하고자 하는 충동, 배설하고자 하는 충동, 육체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래요. 전달받아서 생기는 충동이죠.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며 육체의 보호를 위해 주거지를 얻고자 하는 충동은 생물로서 지니는 속성으로서 인간 역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충동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이런 충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충동을 선천적 충동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충동에 입각한 활동을 선천적 생명 활동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 생명 활동은 필요하죠, 사람에게. 그러한 충동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요. 선천적인 충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있겠죠. 하지만 문명이 생성되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충동이 나타납니다. 다른 동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충동 역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섭취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식량의 양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요. 사람들은 궁리를 하죠. 음식을 맛있게 먹고자 보다 맛있게 만드는 요리법을 찾고자 하는 충동과 같은 충동은 그래요. 문명 속에서 나타난 충동으로서 전자와는 구별됩니다. 그렇죠. 동물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충동인 거죠. 의지인 것이지요. 동물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자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그래요. 뭐 요리법을 찾거나 식량을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따로 구하진 않죠. 배설의 경우도 위생적으로 하고자 하는 충동이 발생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도구들이 개량되고 발전하며 주거도 튼튼하게 지으려 하고 보다 유용하고 편하게 짓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 주거시설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요. 변화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요. 초가집이나 귀갓집이 유행했지만 그래요. 더 좋은 더 발전된 형태의 집들이 지어지면서 그런 집들은 다 사라졌죠. 이러한 충동은 문명의 생산 발전과 더불어 문명 속에서 나타나는 충동으로 후천적 충동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으며 후천적 충동이 각한 활동을 후천적 생명 활동이라고 규정짓겠습니다. 그렇죠. 생물에게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활동은 선천적 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고 있겠죠. 그래요. 나머지는 뭘까요? 문명 속에서 생겨난 충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동과 의지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제어되지 않는 의지가 충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제어되지 않는 의지가 있죠. 쉽게 제어되지 않겠죠. 쉽게 제어되지 않는 의지. 후천적 충동의 경우 달성 방식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충동과 기존에 발견된 것들을 결합하려는 충동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것들을 결합하려는 충동은 물건으로 이어질 때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발명은 기존의 것들을 결합하면서 이루어지죠. 어떠한 것이든 확인하면 되죠. 자동차건 스마트폰이건 자동차가 있기 전에 바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엔진도 있고 결합하면 자동차가 되는 거죠. 질서로 이어질 때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충동은 궁극에 가서는 절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절대를 실체에 기초해 바라보면 절대자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죠. 이 세상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것 자용에 입각하여 바라보면 진리 즉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는 절대자가 만물을 생성시키며 주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절대자를 탐구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절대자를 탐구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자는 어떻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나요? 섭리작용으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죠. 섭리작용이 인간에게 인식될 수 있는 거죠. 절대자나 섭리작용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요. 자연에도 섭리작용이 있고 사회에도 섭리작용이 있다. 예전에 설명했죠. 많이 말했죠. 하지만 역사적 과정은 절대의 두 존재 형태가 나뉘어져 발전해 왔으니 절대의 두 형태는 절대자와 진리를 가리킨다. 이는 종교와 철학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했지만 과거에는 종교가 어떤가요? 진리도 같이 탐구했겠죠. 절대자와 진리를 동시에 탐구했는데 그래요. 종교와 철학이라는 형태로는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학문이 더 낫겠죠. 원래 철학이 다 변해서 여러 가지 그래요. 학들이 생겼는데 다 철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 시대에서 철학은 특정한 학문으로 이렇게 불리니까 학문이라고 쓰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에서 비롯되어 둘이 된 것이니 세월이 흘러 지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통합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섭리작용은 절대자에서 비롯된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것도 절대자를 탐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을 연구하는데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연구하잖아요. 섭리작용은 절대자의 행위로 볼 수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천적 충동으로 인한 후천적 생명활동의 경우 특정한 인간이나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인간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후천적 충동이 특정한 집단, 특정한 인간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진 않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능력은 주죠. 에디슨처럼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강인한 의지로 후천적 생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죠. 페르데이 역시 대장간집 아들로 태어나 빈곤 속에 살았으며 글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익혔고 교육도 별로 못 받았죠.
수학 역시 산수 정도의 지식밖에 갖추지 못했으나 스스로 끊임없이 과학을 연구하여 1831년 전자기도 법칙과 1833년 전기분해 법칙을 발견하여 당시 물리학계와 화학계 최고의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요. 알고 보면 간단한 것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 역시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할 가능성이 크겠죠. 현 시대에서는 아주 복잡한 관념, 복잡한 식으로 표현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할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뉴턴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 등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후천적 생명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가난한 이들에게도 진리와 진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꼭 가난한 얘기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통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불갖추었으나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유리한 측면 좀 어느 정도 부가 있으면 가정이 가난하다고 하여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천적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이상 국가의 목적에 반합니다. 이상 국가에서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니 자질이 충분하고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부나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후천적 생명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국가지요. 나쁜 국가를 태극신검에서 적어놓진 않았겠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연의 일부분을 직접적으로 구하여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자연적 생명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 생명활동을 하고 사회적 생명활동도 하겠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그렇죠. 인간에 의해 변형된 자연의 질서, 즉 사회 질서 속에서의 자연의 부분 및 변형된 자연의 부분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회적 생명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을 썼죠. 자연 속에서 직접 짐승처럼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자연적 생명활동, 사회 속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 생명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밀림의 원시인들이 비록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역시 소규모로 집단을 이루어 집단 내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도구를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필요한 생존 수단들을 획득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자연적 생명활동을 하는 인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 시대에도 원신이 남아있죠. 아프리카에 있다 하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자연적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명이 미개하여 그렇게 생각될 따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과의 접촉을 끊고 인간이 없는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가면 문명이 만들어낸 도구 없이 홀로 생존 수단을 구하며 살아가면 자연적 생명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죠. 현 시대에서는. 그래 있으면 아주 희귀한 일인 거죠. 그러한 인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명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자연적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자연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명화된 의지에 의한 것이니 짐승처럼 자연적 충동에 의한 자연적 생명 활동이 아니라 문명화된 의지에 의한 자연적 생명 활동이 되는 것이니 이 역시 사회적 소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명이 싫어서 문명을 떠나 짐승처럼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명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회적 소산의 결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생명 활동은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소비 역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비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필요한 기능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비의 대상은 존재 형식의 차이로 인해 물체와 활동으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물체와 활동만 또 소비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권리도 소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폐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 이자를 내죠. 이자는 무엇을 사용한 결과인가요? 화폐를 자기 것이 아닌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서 일정 기간 내는 대가이죠. 그래요. 물체는 목적에 따라 원료, 작업 도구, 생존 수단, 욕망, 충족 수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작업 도구, 원료는
생산 과정에서 파악될 경우 생산 수단이 되는데 인간의 활동 역시 생산의 필수적인 경우 생산 수단에 포함됩니다. 원료에는 주재료와 보조재료가 있다. 작업 도구로 원료를 가공해서 그래요.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겠죠. 하지만 인간의 활동을 생산수단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는 인간의 활동이 생산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활동을 작업도구나 원료와 같은 물체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인간의 활동 역시 생산수단이 되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인간의 활동과 인간은 다른 것이죠. 그래요. 인간의 활동은 기계로 대체될 수가 있는 거죠. 작업 도구 중 하나인 생산 도구는 원료를 가공하여 완성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작업 도구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불어 발전하는데 발전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규정하면 작업 도구는 자본으로 분류되죠. 인류 역사는 자본의 발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문명의 발전을 물질 문명의 발전과 정신 문명의 발전으로 나누어 파악할 경우 물질 문명의 발전은 작업 도구의 발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10시간 만에 끝낼 일을 1시간에 끝나게 한다거나 한 달이 걸려서 끝낼 일을 하루에 끝낼 수 있게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10사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1000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앞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과거 원시시대에 수천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동화 기계의 등장으로 수천 명의 일을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동화된 기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계들 많겠죠. 그런 사람이 많겠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도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식을 이용하여 표준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만 입력하면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이 역시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수백 개 될 때 그것을 일일이 더해서 어떤 값을 구하려면 힘들죠. 인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식만 입력해 놓으면 금방 나온다. 일종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죠. 실상 이러한 문제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한 상품 시장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경우 새로운 상품 개발 속도가 생산성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직업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죠. 근데 새로운 상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점점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감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 또 새로운 상품에 그래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요. 한국도 보면 과거에는 대부분이 다 농민이었죠. 쌀 생산에 전념했는데 아주 적은 사람들이 쌀 생산에 참여하죠. 그래도 쌀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생산량이 줄지 않죠. 농업에서도 생산성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소비하는 순간 사라짐으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형태를 최종 소비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물체를 통해서만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하는 대상은 물체 외에도 활동 및 관념이 존재합니다. 물체만 소비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소비하는 대상 모두를 가리키는 말과 소비하는 대상이 물체인 경우를 구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를 최종 소비자로 규정하고 후자를 최종 소비물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한 번 소비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용한다라는 거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용한다는 표현과 소비한다라는 표현은 담고 있는 개념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음식물을 소비한다라는 표현과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음식물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은 뒤 문장이 어색할 따름이지 전달하는 뜻, 필요한 기능을 누린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어색하게 들리는
그래, 그 단어가 있죠. 문장 속에서 구별해서 사람들은 쓰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과일의 경우 바로 소비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물로 볼 수 있는데 통조림의 재료로 쓰이게 되면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물이나 원료가 꼭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쓰이면 최종 소비물이 되는 것이고 또다시 가공하는데 투입되면 원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소비물이 돼요. 소비가 가능한 경우 최종 소비물 이전 단계에 있는 물체는 가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료로 인식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최종 소비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중간재로 인식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내면 철광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철광석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한 이유로 철광석을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을 제철소라고 합니다. 제철소로 옮겨진 철광석은 선철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며 우선 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을 뽑아내겠죠. 선철 역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니 사회적으로 중간자로 인식됩니다. 선철은 전기로 평로에서 제강한 다음 압연 가공하여 강제가 되는데 여기서 선철은 가공업자 시각에는 원료가 되고 강제 역시 사용이 바로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중간재의 성격을 띱니다. 강제는 다시 생산 과정을 거치며 다른 형태로 변모하게 되어 최종 소비물이 되거나 중간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학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수광 제조 기술도 발전하는데 강의 특수한 성질을 가미하기 위해 니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등을 첨가하거나 5대 원소 중 일부 원소를 첨가하여 내열강, 내마모강 및 고장력강 등을 만드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을 특수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분업을 야기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연적 생명 활동,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한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지요. 남은 시간은 특을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5장 회광 사료를 살펴보는 거지. 회광 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돌리다라는 뜻이 있죠. 광, 비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설명했죠. 회광은 빛을 돌린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잘못된 거죠. 글 속에 나와 있죠. 회는 지관에서 그칠지 관찰할 관 뭐 이런 것이죠. 지관에서 그치다 지에 해당하고 그치는 것은 넉스 작용을 그친다. 넉스 작용을 어떻게 그치냐? 어리 작용을 일으켜 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친다라는 것은 지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회랑 같이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돌린다. 넉스 작용을 어리 작용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광, 비추다. 그리하여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한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회광, 차류는 뭐 오류의 뜻을 가지고 있죠. 회광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 회광할 때 뭐 주의할 점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요조왈, 요동빈, 큰 스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조는 한 큰 스승 정도로 인식되잖아요. 제자 공부, 모든 이들이 공부할 때 여기서 공부는 뭘 뜻하나요? 회강할 때 지금 회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점점 순수해지고 익숙해진다. 뭐가 순수해진다는 건가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마음이 순수해진다.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것은 그래요. 노스의 작용으로 인해 생긴 것들이 정화된다. 그게 참 뜻이겠죠. 익숙해진다. 그래요.
회강이 익숙해진다 이 말이겠죠. 돌림에 살피는 일, 돌림에 비추는 일,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익숙해진다. 그 말이겠죠. 연고목 암전 창락다. 그래요.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익숙해지더라도 그리하여 마침내 고목과 같이 마른 나무나 바위가 같이 되더라도, 여기서 마른 나무와 바위는 무슨 뜻인가요? 너스 작용을 그칠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말이죠. 물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긴 하는데, 보통 이제 고목이나 마른 나무나 바위가 등장하면 주로 너스 작용을 그친 일에 더 방점이 주어져 있죠. 그렇게 되더라도 그릇된 길 창락다. 그릇되거나 떨어지는 일이 많다. 그릇된 길로 빠지거나 그릇된 곳, 그릇된 마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정요 세세 계시, 그러니 바르고 아주 세밀하게 그래요. 계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차중 소식, 이중 소식 없애는 걸 가리키죠. 숨을 없앤다. 앞에서 얘기했죠. 숨을 없앤다. 숨을 안 쉴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숨은 뭔가요? 넉스 작용을 그치는 것, 넉스 작용을 없애는 것, 또 넉스의 작용으로 인해 생긴 소산을 없애는 것,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넉스 작용을 그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넉스 작용으로 인해 생긴 소산을 없애는 것은 신도 방향, 몸이 경지에 이르면, 너희들이 경지에 이르면 알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금칙 가언의, 알 일이긴 하지만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회강을 하더라도 잘못 들을 가능성이 크니 아금칙 규칙을 정해서 가언의 알려줄 수 있다. 그 규칙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릇된 길로 안 빠지게. 참떠서 보겠습니다. 요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모든 이들이 넉스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넉스작용으로 인해 생긴 마음은 정화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 넉스작용을 그치는 일은 익숙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많은 구멍이나 바위처럼 넉스작용을 완전히 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뜻을 얻어 그릇된 길로 가거나 그릇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많기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고로 지금 여기서 내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해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